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정척사 이어서 위정척사 운동의 한 계열로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한 난을 하나 볼 겁니다. 그게 이제 이모군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왜 위정척사 운동과 함께 보느냐는 이걸 이제 같이 배우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82년에 이모 군란이 일어났는데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집권 세력의 부패, 본국까지 횡령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려 있었고 그 급료, 그러니까 쌀인데요. 이 쌀을 받게 됐을 때 겨우 이제 한 달치 받았는데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아주 귀중한 그 급료 쌀에다가도 장난을 쳐버린 겁니다. 당시 이제 책임자가 민겸호였고, 그래서 이 민씨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촉발이 되어서, 이모 군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 고관의 집, 그리고 일본 공사관까지 막 습격을 했고, 특히나 이제 왕비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씨 일파들을 다 살해해 버리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게 단순한 이 구식 군인들의 쿠데타 정도로 볼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도시 하층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개항 이후에 일본인가 부패한 관리가 나라를 많이 망쳐놨다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또 쌀값도 막 폭등하고요. 그래서 하층민들도 굉장히 삶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개화 정책의 반대 세력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일단 튀어요. 고종하고 인비는 이제 튀고 그리고 이제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수습해달라고 아빠 찬스를 씁니다. 그래서 홍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개화 정책을 다 일시에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민비의 요청으로 청이 군대를 파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홍선대원군을 잡아가 버립니다. 청으로 납치해가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잡혀있게 됩니다. 우리 앞서 이제 얘기했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개화 정책을 중단했을 때 우리 만든 지 얼마 안 된 통리기무 아문이 바로 폐지가 됩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게 이제 청이 또 한번 우리 국가의 위기를 구해준 셈이잖아요. 그래서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건 이모군란의 이 결과로 맺은 조약들인데 일단 일본과 이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사관 습격하고 교관을 막 살해하고 한 거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것도 좀 찝찝한데 거기에 일본의 공사관 경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을 하는 걸 허용하게 됩니다. 참 이게 좀 찝찝하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뭐 말 그대로 수륙, 물과 그리고 육지에 관한 무역에 관한 조약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걸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개항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개항장을 벗어나서는 무역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이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륙 안으로 들어와서 무역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과의 무역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무역 규모 자체가 청이 더 앞지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청일 전쟁의 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친청파들 이제 청이 이제 내정을 완전히 갖게 되니까 내정을 좀 간섭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친청파들이 좀 생겨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개화 정책에 관해서 되게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이게 갑신정변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 요 1882년에 일어났던 어찌 보면 99인들의 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게 일어났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가져온 결과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두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대일 곡물 수출액 및 면제품 수익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수출 규모인데 쭉 늘고 있다가 1882년부터 쭉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되면서 일본이 쭉 밀렸다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갑신정변 한번 볼 겁니다. 일단은 이 갑신정변을 보기 앞서서 그 배경을 좀 봐야 될 텐데 계합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라고 하는 부분과 이 계합파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라는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합파는 뭐 기존에 북학파 계열에서 쭉 나와가지고 통상 계하론자들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이런 사람들 거쳐서 그 제자들이 이제 계합파가 생겨났다고 보면 되는데 대체로 좀 젊은 엘리트 층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들은 이제 청과의 관계, 그리고 계하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좀 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분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계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단은 김홍집, 김윤식 이런 중심의 이제 계하파 같은 경우는 온건계하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죠. 청의 양무운동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동양의 도를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 뭐 무기 이런 것만 좀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그대로 나랑 그대로 두고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런 모습이었다면 김옥균, 박용효 중심의 이제 계합파는 급진계합파죠. 얘들은 서양의 기술 및 근대 사상과 제도까지도 다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한 것이고 문명 계하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제도까지도 다 바꿔서 전면 다 바꿔 나가야 된다. 급진적으로 빠르게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이 차이로 결국은 이제 계하 세력이 분화가 됐고 이거는 이제 청에 대한 인식이죠.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계하 정책의 추진 방법과 속도 이런 걸 차이로 해서 나눠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신정변을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의 배경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리고 뭐 재정 부족도 있고 그래서 급진적으로 빨리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계 아파들이 중심이 돼서 당시 이제 우정총국 그러니까 지금의 우체국 생각하면 되는데 근대적인 우편 제도가 하는 기구가 처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설 축하연을 파티입니다. 파티연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고관들이 오게 되니까 이 고관들을 요때 다 죽여 없애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한 건데 당시에 이미 이제 일본이 이 경비 병력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재정 지원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또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청프 그러니까
청과 이제 프랑스 사이에서 베트남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서 당시 이제 청군, 우리나라에 있던 청군이 한 2분의 1 정도가 청으로 철수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비병력 정도면 우리가 맞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지원을 약속을 받아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제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이용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 일단은 성공을 해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개혁안도 발표를 하고요.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한번 조선 정부의 청군 요청으로 인해서 정군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신정변의 내용은 우리 뭐 책에서 갑신개혁안, 정강, 갑신정강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자. 그리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이 얘기죠. 대원군이 납치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걸 빨리 청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고, 그 다음에 제2조에서 드디어 인민평등의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3조에서는 조세제도를 개혁하자 얘기를 좀 하고요. 제12조 호조에서 재정을 모두 관할한다. 13조에서 의정부에 모여 법령을 의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좀 근대적인 의회제도 이런 걸 좀 흑헌군주제 이런 걸 좀 추진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근대국가 수립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점은 아주 괜찮은데 너무 외세에 의존한 모습과 그리고 백성의 지지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자기들 엘리트, 소수 엘리트 층들의 하나의 쿠데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이제 일본에 또 배상금을 줘요. 이게 이제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당시 이제 청과 일본이 요때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텐진. 요 조약에 따라 서로 이제 양국군 철수, 그러니까 공동 철수하고 그리고 공동 파병하는 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파병을 하게 되면 미리 알려서 같이 들어오도록 공동 파병하도록 하는 걸 약속을 했고, 이게 이제 이 텐진 조약에 일거해서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양국군이 파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청일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은 이 텐진 조약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은 청의 내정 간섭이 더더욱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조선은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약을 추진하게 되고요. 실제로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러파가 막 생겨나고요.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면서 우리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약 2년 만에 철수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토를 잠시 영국에 뺏겼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계속 열강들이 하나하나 한 놈 한 놈씩 더더욱 추가되면서 더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없애보고자 우리가 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나온 게 조선 중립파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유길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중립파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이제 독일의 영사관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이름이 부들러예요. 부들러라는 애도 조선의 중립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